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57쪽의 건조지리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기후 지역을 여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건조기후는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전형적인 특징은 지금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사막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조기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조기후 지리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특징입니다. 건조지리 여행은 모든 기후대 중 가장 삭막하면서도 역동적인 지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막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식생이 거의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역동적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대에서는 식생의 방해 없이 지표면의 모습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식생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생이라는 것은요, 참고로 풀과 나무 등을 식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생이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건조기후는 건조의 정도에 따라, 물론 이제 이 건조의 정도는 강수량을 의미합니다. 사막기후와 스텝기후, 이제 사막은 말 그대로 사막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스텝은 여기 있는 초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풀이 자라는 곳이에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건조기후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육지의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30%입니다. 자, 전체 육지의 30%라는 거. 이 강활한 건조기후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옆에 보시면 건조기후 지역의 여행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 식생, 척박한 토양, 일교차, 전통의복, 전통가옥구조, 사막, 초원, 방목, 오아시스 농업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초원 여행이라는 게 밑에 나오는데요. 초원지대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한없이 넓은 풀밭에서 소와 말, 양떼가 평화롭게 뿔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식생경관. 왜 초원이 생기느냐? 기본적으로 초원이 생기는 이유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이 적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풀과 나무가 있다라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강수량이 일반적으로 500mm 이상 내릴 때 나무가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풀밭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건 이 지역의 강수량이 500mm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00mm를 기준으로 500mm를 넘지 않은 기후가 바로 건조기후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건조기후대의 초원지대는 사막보다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지가 생기게 되지요. 몽골의 대초원에 서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드넓은 녹색 풀밭과 그 위를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게르 주변. 자, 게르는 이동식 천막을 의미하죠. 이런 이동식 천막이 게르. 예전에는 파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게르 주변의 논이는 말과 양들, 한없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초원의 식생도 살펴볼까요? 키 작은 나무의 잎사귀는 두껍고 거칠며 줄기도 아주 딱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나무가 가끔가다 있는데요. 잎사귀가 두껍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두꺼운 이유는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몸속에 수분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두껍다라고 합니다. 줄기도 딱딱하다는 거. 초원 여행은 우리에게 색다른 여행 행복감을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건조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건 앞서도 사막과 초원이라고 했는데 사막에서는 유명한 아타카마 사막 여행이 있습니다. 자, 이 아타카마 사막은요, 칠레 북서부에 있습니다. 칠레 북서부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다.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 언덕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타카마 사막은요, 모래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래 사막의 형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스타워즈라는 미국의 공상과학 영화를 이곳에서 찍었다라고 합니다. 달의 계곡이라는 말에서 풍기듯 온통 외계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황량할 수 있을까? 바람이 몰아치며 흙먼지가 얼굴을 때린다. 이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라는 오아시스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아타카마 사막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로 만든 관광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요? 주변에서는 나무, 풀과 같은 식생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사막에서 건축 재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풀, 모래, 돌 이런 것들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막이라고 하지만 습도는 거의 없어.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이라고 한다면 아주 더운 느낌,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 혹은 서늘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중순의 봄날 새벽, 우리가 일반적으로 11월 봄, 우리는 3월 4월이 봄이겠지만 여기는 남반구에 위치한 칠레이기 때문에 11월이 봄철입니다. 새벽은 일교차가 너무 커 이가 떨릴 정도로 춥다. 사막 곳곳이 하얀 소금으로 덮여있다. 에메랄드빛 염수호도 장관이다. 물맛을 보니 엄청 짜다. 염수호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는 소금으로 이루어진 호수입니다. 염수호 속에서 홍학들이 춤을 추고 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곳도 있다는 이곳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놀랄 뿐이다. 자, 그럼 이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호수의 물은 해발 5,000m가 넘는 안데스 산지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 땅속으로 이동해 공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에는 간헐천도 있습니다. 안데스 산지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활화산지대인 안데스 산지는 남아메리카판입니다. 태평양판입니다. 이 두 판이 부딪히는 접경지대에 위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칠레에 위치한 이 아타카마 사막은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북아메리카판이 아니라 남아메리카판이 되겠죠. 그래서 지진도 자주 일어납니다. 아타카마 사막 뒤쪽에는 리칸카브루 화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는 아타카마 사막의 여행 계획을 세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더 넣는다면,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아타카마 사막은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여객기 중에서 남아메리카로 직항하는 비행기는 없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를 가려면 무조건 경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이라든지 멕시코 등지, 특히 이제 미국을 많이 경유해서 가겠고요. 그리고 비행시간이 거의 24시간, 25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동하는 데만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여행 기간이 매우 길게 잡고 갑니다. 짧게는 한 달에서부터 길게는 석 달, 넉 달 이렇게. 왜냐하면 한 번 가게 되면 그 곳에 위치한 다양한 볼거리들을 구경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것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이런 지역까지도 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여러 지역들을 구경을 한다라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남아메리카를 여행을 하게 될 수 있다라면 조금은 길게, 그리고 여행 경비도 조금은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조금 친한 사촌 동생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남아메리카 지역을 갔다 온 친구들을 보면은 짧게는 2달 정도였고요. 길게는 한 3달 정도 다녀오고, 최소 비용은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아타카마 사막의 건조까지 우선 확인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조한 지역의 여행 중에서 투르판 여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열대기후에서는 푸켓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투르판 여행입니다. 투르판은 중국에 위치해 있고요. 분지입니다. 분지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는 시장도 있고요. 포도를 건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포도를 보시면 엄청 달달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달게 되는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물론 그곳에 히말라야 산이 있겠죠. 히말라야 산이 아니라 미안. 에베레스트 산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깊은 곳은 필리핀 해의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낮은 땅은 중국의 투르판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에서 제일 낮은 땅은 중국의 투르판입니다. 중국 두낭에서 우르무치로 향하는 실크로드 길목에 있는 투르판은 해발 고도가 해수면보다 4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가 되는 거죠. 투르판은 매우 건조해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1년 중 270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입니다. 서리는 first 0도 미만으로 내려갈 때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자,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1년 중 270일이랍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 270일 이상은 몇 도 이상이 된다? 0도 이상이 된다는 거고요. 한여름 최고 기온은 50도. 그리고 연간 일조 시간이 약 3,200시간 이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 3,200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즉, 일조 시간이라는 의미는 햇빛을 받는 시간인데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수분 증발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곳은 포도 등 과일 농사에 유리합니다. 과일은 세계적으로 당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왜? 과일에서 맛은 과일의 수분이 줄어들 때 맛 당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과일의 수분이 많이 줄어들려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일조 시간이 길어서 과일이 엄청 달기로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르무치로 향하는 실크로드 여행 중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니 한 번은 꼭 가보도록 하시고요. 이곳에 가보시면 이런 독특한 관계시설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위에서 본 카레즈 굴착 흔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르판 분지에 구멍이 쏭쏭쏭쏭 뚫려 있고요. 이 실제 아래쪽에 가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땅 속에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왜 땅 속에다가 만드느냐? 카레즈 혹은 커널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건조지대의 수온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수한 구조의 지하 관계수로입니다. 지하 관계수로입니다. 왜냐?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땅 위로 흐르게 된다면 햇빛을 받아 쉽게 증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까지 물을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물을 끌어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땅 속으로. 자, 이런 시설을 이 투르판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레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행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무슨 지리 여행까지 끝을 내게 됩니다. 건조 지역의 다양한 지형들을 끝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건조 지역 같은 경우는요, 건조한 식생입니다. 건조 식생이라는 건 사막 아니면 초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초원의 모습을 보는 거겠고요. 척박한 토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막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자, 이 사막에서 농사 짓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척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아주 더울 때는 40에서 50도까지도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거의 0도 근처로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입는 전통 의복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는 긴 소매의 옷을 입습니다. 온몸을 감쌉니다. 온몸을 감싸는 긴 소매의 옷. 특히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조한 사막에서의 견딜 수 있는 그런 의복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전통 가옥 구조는 이 위쪽에 보이는 사진 속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 지붕이 전반적으로 평평합니다. 경사진 지붕이 없어요. 다 평평한 지붕들입니다.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조 지리 여행을 끝내고요. 다음 교과서 60쪽에 보시면 온대지리 여행입니다. 자, 온대기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더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온대기후 지리 여행 살펴보시면 온대지리 여행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자, 특징입니다.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바로 온대기후가 갖는 것입니다. 특징을 즐기는 여행을 말합니다. 특정한 한 지역에서 4가지 서로 다른 계절의 특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온대기후만의 특권입니다. 실제로 열대기후는 우리의 계절로 이야기하자면 여름만 존재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울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겨울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온대기후 중 우리나라처럼 대륙 동안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은 미국과 유럽 대륙의 서쪽과 같이 잠시만요. 온대기후 중 우리나라처럼 대륙 동안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은 자, 끊고요. 미국과 유럽 대륙의 서쪽같이 대륙 서한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과 볼거리, 먹을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륙의 동안과 대륙의 서안, 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하며 겨울은 춥고 건조하다. 하지만 이 대륙의 서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름은 덜 덥고 덜 습합니다. 반대로 겨울은 덜 춥고 습합니다. 이제 전형적인 특징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온대기후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은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지중해 기후 지역에 유명 여행지가 몰려 있습니다. 에스파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모로코 등과 같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인문경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주로 이 기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온대기후 지역의 여행의 주제는 사계절입니다. 4개의 계절. 그리고 여름철이 아주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이런 논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계절풍은 온대 대륙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에서의 계절풍, 그리고 장마철, 그다음에 단풍. 단풍이라는 거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무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떨겨해서 떨쳐내는 작용이 바로 단풍이 되겠고요. 그때는 색깔이 바뀌는 거죠. 초록색에서. 이유는 수분이 사라지면서입니다. 그다음에 혼합림. 온대림의 가장 특징이 이제 혼합인데요.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의 모습이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고요. 지중해, 올리브, 오렌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중위도 편서풍대의 영향으로 대륙의 바람을 받는 대륙 동안기후와 바닷바람을 받는 대륙 서안기후로 나뉜다. 대륙 서안기후는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로 세분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학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웠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온대의 선물 단풍여행입니다. 온대기후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단풍 구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단풍철이 되면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루듯 일본과 같은 다른 온대기후 국가도 단풍 구경 인기가 높은 편이다. 자, 온대기후 지역에서 계절별로 가능한 지리 여행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유명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여행을 가지고 여행기를 적어 놨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1년 내내 온화합니다. 겨울은 따뜻합니다. 아주 좋은 특징이에요. 별표까지 칠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진짜 여행을 가자, 특히 우리가 추운 겨울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꼭 추천할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덥습니다. 더운데 건조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매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강수량이 적지만 겨울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물 확보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는 이 지역의 기반함인 석회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석회암 지역을 흐르기 때문에 유량이 많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석회암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에 잘 녹습니다. 이들 지역의 문명 발달사를 보면 물과의 전쟁을 벌인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로마의 아치형 수도는 이 지역의 관광 명소인데요. 시내에서요 17km 정도 떨어진 산에서 맑은 물을 끌어왔고요. 인구가 집중된 로마에서는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 물과 씨름한 나라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남부의 미데아에서 발견된 비상용 지하수로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어 여름철 물이 부족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대를 여행할 때는 물과 관련된 시설도 중요한 볼거리가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과일입니다. 자, 이 올리브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요. 올리브 별표치입니다. 올리브뿐만 아니라 포도라든지 오렌지, 이런 아이들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과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올리브. 지중해성 기후의 지역에서는 월계수, 올리브, 포도, 코르크 등이 잘 자란다. 이들은 작지만 단단한 잎을 가져 수분을 잃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를 사용한 파스타, 빵, 안초비 등 갖가지 올리브 요리가 세계의 식도락가를 유혹합니다. 올리브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지방 섭취율이 높은데도 심장병 사망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서양의 대표 장수 지역이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남부, 그리스. 여기는 다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겠고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 잎을 자연 항생제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올리브 열매가 되겠고요.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올리브를 바탕으로 한 샐러드, 그리고 이 올리브를 나중에 짜면은 올리브유가 되겠고요. 이걸 피자 위에 토핑으로 많이 뿌리면 나중에 피자 구워서 나오면 무슨 색으로 돼 보이는 거? 그렇죠. 검은색, 타이어처럼 생긴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온대기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조기후에서부터 온대기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차분히 보시면서 꼭 공부 도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리브 꼭 별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